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파격적인 금리 인하의 약효가 하루 만에 소진된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99.80포인트 떨어진 8,824.34로 마감해 8,9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가 내년 1월부터 하루 석유 생산량을 220만 배럴 줄이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날 유가는 전일 대비 8% 급락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다시 한번 하향 조정합니다. 존 립스키 IMF 수석 부총재는 선진국이 내년에는 1년 내내 불황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오늘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진 외통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여야 간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그를 어려운 시기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목표를 성취한 인물이라고 선정 배정을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시의 임동석입니다. 미국의 제로금리 결정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또 동요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일본은요, 현재 0.3%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초저금리 상태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제로금리 단행이 있어서 추가 인하를 단행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자, 이 파격적인 인하를 단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역시 상당한 그 부담감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요. 하지만 또 그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금리 변동 추이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정책이라는 게 물론 그 효과도 있겠지만 또 그에 따른 후유증도 반드시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시기 선택과 또 방법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한 그런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네. 소식부터 정리해보죠. 뉴욕 증시가 역시 마지막에 100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는 어쨌든 그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이제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차트를 보시죠. 어젯밤 미국 증시는 그 전격적인 금리 인하 이후에 별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 투자 하루 종일 그 시장이 그 차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은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급등 전일 그 미국 증시가 4%에서 5% 급등세를 보인 후에 하락 출발하면서 시장은 오전장에서는 계속 그 하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만 오후에 잠깐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장이 전체적으로 좀 미끄러지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시장의 특징은 다행히도 그 등락폭이 적고 시장 움직임이 변동성이 작아졌다는데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하고 실제로는 그 제로금리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를 이렇게 대폭적으로 한다든지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마음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도 역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그 전일 급등에 따른 아니면 최근에 급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은 그 오바마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시장에 전면적으로 나설 경우에는 시장이 아주 강세를 보이지만 또다시 실물 경제라든지 실물 지표, 실적들이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 약세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어젯밤 미국 증시는 그 등락폭이 적은 한 100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안정된 시장을 보여줬다는 것. 비록 하락은 했지만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 시장의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시장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 공격적인 금리 인하 이후에 그 관망세를 시장에 약간 물러서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이제 모기재 관련해서 손실이 상당히 예상보다 좀 크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면서 금융주 전반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네. 어젯밤에 미국 증시에서 뭐 별다른 아주 큰 뉴스는 없었는데요. 네. 금융주가 큰 뉴스였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월가의 금융 위기 이후에 지금 살아남은 대표적인 몇 개의 대표 금융 회사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순손실이 2.24달러, 상대적으로 상당히 컸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시장은 이제 강세로 마감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은 대체적으로 모건 스탠리의 4분기 순손실을 30센트에서 한 1달러 정도까지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4분기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순손실은 2달러가 넘어서서 월가 예상치의 2배를 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금융주들의 하락을 주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쪽에서도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IT의 대표주 중에 하나인 애플 컴퓨터가 애플 컴퓨터를 재건한 회장 스티브 잡스 회장이 건강 이상설로 애플 컴퓨터의 주가가 상당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오펙이 감산을 하루에 220만 배를 상당히 큰 폭의 감산이죠. 일반적으로 뭐 100만 배럴 정도 평균적으로 감산을 하는데 어제는 오펙이 한 220만 배럴 정도의 대규모 감산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WTI 웨스트텍사스 중진류는 한 8%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것은 역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반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타임즈가 이제 올해 인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의 인물의 1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뽑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타임즈가 올해 인물로 뽑은 분은 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데요. 네. 역시 예상처럼 오바마 당선인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역사상에 있어서 흑인이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사건이고요. 노예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바마는 당연히 미국의 대표 언론인 타임즈가 선정하는 올해 인물이 당선이 될 것 같고, 오바마는 어제 다시 재확인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금리 인하로서는 이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약 1 트릴리언 달러, 1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50만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히 오바마 당선인은 2010년부터는 미국 경제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좀 피력을 했는데요. 어쨌든 주가가 선행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좋은 소식이 이제 좋은 모습으로 경기가 좀 회복되는 그런 좋은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내후년부터는 경기가 이제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고 있는 이만큼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큰 랠리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에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소식을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자세한 소식을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교동 지점의 심혁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69선, 8포인트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다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338포인트, 0.98 정도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침 시가 부분은 굉장히 35포인트가량 강하게 시작하는 반면에 네. 장중 변동폭은 마이너스까지 나는 만큼 변동폭은 굉장히 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은 어땠습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1,3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었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 7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만 기관 매도가 전체적으로 장을 조금 약하게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자, 1200선을 앞두고 상당히 이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일 시황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200선 저항 구간을 경험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295포인트 이상 상승을 보였다가 장중 하락까지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 순매수 부분이 1,300억 나왔던 것처럼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12월 8일 이후부터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순매수 규모가 7천억이 넘을 만큼 지금 현재 수급 구조에 있어서 외국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은행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트리플 시장의 강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돈맥 경화라 그러죠. 돈맥 경화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이제 2,000포인트까지 찍고 지금까지 쭉 내려온 데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제 매수세로 좀 전환했다는 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길 기대를 해보고요. 자, 투자 주체별 그 매매 움직임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보죠.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 수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에 따른 종목들의 옥석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를 보였던 종목이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우리투자증권, 동부화재, 호텔신라, 기업은행 같은 종목이었고요. 하나금융지주라든가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최근 외국인 5일 순매수를 보였던 종목은 KB금융,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대구은행, 한전 같은 종목들이 5일간 순매수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네, 지금 외국인과 또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 종목들을 보면은 하나금융지주, 우리투자증권 등등 이제 보험과 증권과 은행 등등을 아우르는 금융주들이 그렇죠. 한 7, 8개나 포함이 됐다. 10개 정도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금융업종이 앞으로 업황을 좀 워낙 위기 상황이었더니만큼 그것이 회복되면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에 나왔던 종목인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은 어제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1,200원, 1,325원대 가격 정도로 이제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환율 하향의 안정적인 부분 때문에 결국은 키코 손실폭을 축소시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하고 이제 부동산 PF 관련된 우려감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제한적일 거라는 부분 때문에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주들이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부화재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장중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롯데 손해보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이제 자산 재평가를 허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회계 기준 완화 방침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급 여력이 좋아질 거고 또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손해보험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중국 동부에서 또 AI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얘기 때문에 수산 관련 종목들이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네.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대한뉴판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일 미국장이 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은 크게 오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떨 걸로 예상하십니까? 우선적으로는 트리플 시장의 안정적인 부분들이 일정 부분 강세를 이끌어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연말 기대감 부분들이 매매 심리 자체를 굉장히 호전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배당이라든가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환율은 1,325원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향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스프레드를 벌릴 만큼 은행채라든가 회사채 부분들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 나갔었는데 회사채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9%대 가까이 갔던 모습들이 이제 8%대를 깨고 내려가는 지금 신용등급 부분은 AA-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주식이라든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라든가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에 연말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 부분들이 연속해서 이어지고 나가고 있고 8일 이후로는 7천억 가까운 순매수 부분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 대비해서 이제 매도 주체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도 주체가 없다라는 부분이 또 수급 부분의 개선 부분들이 장세를 만들어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제 이제 역사적으로 61선, 그러니까 지난 조정 국면을 만들어냈던 시점에서 6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61선은 넘어서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5일선 이 이평선 자리에 지지 여부가 계속 이어질 건지 부분과 그다음에 일목균형표상의 이제 구름대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저항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처럼 이제 그 6일 이평선 자리, 60일 이평선 자리가 지난 그 구간을 깨고 내려가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돌파를 못했는데요. 어제 역사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 부분이 이제 구름대 저항 구간인 자리인 1200선 자리에서 어제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향후 이제 장세 흐름 자체가 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윗부분을 보시면 이제 MACD 부분입니다. 지금 61선을 깨고 내려갔던 조정 국면에서 단 한 번도 그 영선 위로 올라온 적이 없었는데요. 어제 전체적으로 영선 위로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그 MACD가 추세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그 보조지표인 만큼 추세적인 흐름세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세 자체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어떤 그 기업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보다 더 신중해야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군요. 전체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22% 상승을 보였었고요.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정책 수혜주라든가 그 건설업종 낙폭 과대됐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5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만큼, 네. 지금 현재는 경기 민감주로 볼 수 있는 최강 조선, 그 다음에 건설업종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주에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의 슬림화 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또 장세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빠른 선도주들이 교체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떤 추가 상승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종목들을 참고 기다려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익 실현해서 다른 종목 갈아타겠다는 어떤 욕구들이 더 민감하게 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투자 전략 자체는 원자재의 수입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쪽을 일단 공략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가격이 좀 완화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때까지는 또 경기 방어주에서 또 매매를 해서 수익률을 내시고, 경기 방어주들의 매기가 옮겨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올라가는 바벨 전략을 통한 그 수익률 올리는 게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 뭐 아직 시장이 아직 뭐 안정적이라기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글로벌 쪽에서 전체적으로 그 경쟁력을 가진 기업체 중에 현금 유동성이 많은 종목이라든가, 그래도 아직은 정책 수혜주 종목들이 아직은 끈을 놓지 않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에 관한 이야기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눈에 띄던가요? 차트상으로 가장 예뻐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웅진코웨이입니다. 웅진코웨이요? 예. 최근 들어서 좀 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 강세를 보였던 그 모습이 최근 한 열흘 동안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내부적인 모습을 본다면 네트워킹 마케팅 그 효과가 11월 이후부터 해서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1월 달에는 이제 외환카드하고 제휴되고, 12월 달 같은 경우에 SK 계열사인 통신사 쪽하고 제휴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시장 마켓을 넓힐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음식 처리기 판매 12월 이후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렌탈 제품이 출시가 되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제휴카드 할인 부분들이 전체적인 판매 부분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전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 방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력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웅진코웨이. 자, 그럼 가격대를 한 어느 정도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어제 차트상에서 봤을 때도 기준선 자리인 25,000원대 가격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수 가격은 이 박스권 그 한 열흘 동안 만들어졌던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 볼 수 있는 자리가 24,500원대인데, 이 24,500원대 가격 정도라면 매수가 가능한 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일단은 그 전 저점 구간입니다. 그래서 21,000원대 가격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면 추세 구간을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손절가는 21,000원, 목표가는 주봉상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구름대 상단 부분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이 구름대 상단 부분이 3만 원대고요. 대부분의 그 기업 애널분들이 말씀하시는 목표가 대비 평균가는 한 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호텔 신라에 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최근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의 면세점 부분의 임대료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통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3분기 실적 부분이 미리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바닥을 만들어내고 이제 거래량이 수발이 되면서 일단은 이미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면세점 사업 부분의 확대, 물론 이제 임대료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향후 장기적인 성장 엔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면세점 이용 고객 부분들 중에서 한 60% 정도는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국인들이 이제 최근 환율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이용 고객들이 많았다는 부분도 한몫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유러피안 스타일의 뭐 카페 사업에도 새로 신규 진출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자, 예. 그쪽이 과연 얼만큼 영향가 있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가격대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구름대 진입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 일단은 바닥권의 쌍바닥 모습을 보이면서 저점 구간을 깨지 않고 전형적인 반등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오른쪽 엉덩이 부분에서 일단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세 전환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환선 구간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 기준선 자리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13,000원대 가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3,000원 가격이 유효해 보일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전저점 구간, 그러니까 뭐 오른쪽 엉덩이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 엉덩이 부분 저점 부분이 1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11,000원 구간을 깨고 내려가는 추세가 전환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주봉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18,000원대 가격이 기준선입니다. 추세 국면에서 깨고 내려왔던 자리에 반등 구간, 단기 반등 자리는 18,000원대 가격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추세가 좀 강하게 나타난다면은 구름대 상단 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25,000원대 가격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웅진코웨이 그리고 호텔 신라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교동지점의 심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이 개장하기까지 한 1분 30여 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쪽인데요. 지금 보니까 먼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2%의 하락세가 눈에 띄고요. 그 밖에 거의 모든 종목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상승세가 두드러진 종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KT가 3%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2% 넘는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꽤나 눈에 띕니다. LG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KB금융, 포스코 등등 업종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대개 종목들이 1%대 중후반 정도의 그런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고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제철 역시 현재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3%가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철강주들의 오늘 약간의 내기가 몰리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타이어, SK네스트웍스 등등도 2%와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의 종목들은 그다지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죠. 하지만 쌍용, 양회, 한일시멘트 등등 시멘트 관련주들이 그나마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코스닥 쪽으로 살짝 가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 태용, 메가스터디, 셀트리온 등등이 뭐 1%에서 강보합 정도의 그다지 의미가 없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청담러닝이 요즘 들어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크죠. 5%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 양시장 상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장이막 개장됐습니다. 양시장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장 상황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일단 강보합세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포스코가 플러스 1.92%이고요. KB금융이 2%, 그리고 KTNG와 KT 등등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현재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보합세와 1% 중반 정도의 상승세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고요. 여전히 현대제철이 동시호가 때와 마찬가지로 3%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역시 3%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현대오토넷과 세아베스틸 등등 1% 중후반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SK케미칼, 금호석유와 같은 석유 화학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1.95%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 심화로 수익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해운과 메가스터디, 셀트리온 등등 1%대 중후반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키움증권, 소디프 신소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반도체와 평사는 2% 넘는 상승세, 그리고 4% 넘게 조금 상승하고 있는 CJ홈쇼핑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요. 테크노세미캠과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3%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오늘 장의 개장 상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출발 시황부터 자세하게 정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일 미 증시는 FOMC의 제로금리 효과가 하루 만에 진정되면서 약보합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제로금리로 안전자산으로 유입되고 있던 유동성이 스피로 오버될 수 있는 기대감도 있지만, 역으로 전통적인 금리 정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담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양적 통화 정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의 영향은 국내 증시는 소폭 강보합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17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1.46%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05%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중대형주 쪽에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 부양에 민감한 철강 및 금속이라든지 유통업,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 같은 금융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듯한 느낌인데요. 예, 국내 증시가 전저점에서 30% 이상 상승한 상황이고, 전고점에 근접했다는 부담감에 전일 음봉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발 훈풍이 이제는 안전자산 선호도의 변화를 확인해야 하는 시점에 접근하면서 경계 매물이 일부 출회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글로벌 공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경기 부양 기대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국내 증시 내적으로도 60일 이평선 이후 매물 축소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안도랠리의 연장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유효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양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1.59% 그리고 각 1.12%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경기 부양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가파른 상승을 보였던 국내 증시인데요. 이제는 경기 부양 기대감과 함께 순환매 유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반등에서 다소 좀 소외되었던 낙폭 과대주 업종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출발 상황을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SK증권의 김영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올해 안에 미국 오리건주 유진 공장 매각 작업을 완료할 전망입니다. 김종갑 사장은 자산 매각과 경비 절감으로 1조 원대 유동성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구 노력이 성과를 거두면 유동성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하락으로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 기준의 자기자본 비율을 끌어올리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출자 전환 주식의 평가이익이 최대 1조 원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후순위채 발행과 증자가 어려운 상황이라 주가 폭락이 BIS 비율을 맞추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가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 전매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상부의 주택 초기 지역과 특이 과열지구 해제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습니다. 기업은행과 완성차 업체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업은행과 완성차 업체들은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 업체 전용 대출 상품을 만들되 신용보증기금에 특별 보증을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정책이 세계 각국의 금리 인하 공조를 한 번 더 이끌어낼 전망입니다. 홍콩은 미국의 극약 처방에 맞춰 금리를 1%포인트 낮췄으며 유럽과 일본, 중국도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연내 0.27에서 0.54%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온라인몰의 중고물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중고장터의 거래액이 지난해 11월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책이나 음반의 거래가 최고 660% 급증하는 등 당장 쓰지 않는 수집품과 생활 골동품이 중고거래 1순위로 꼽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유가 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사이드카 규정이 전면 개정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내년 1분기에 사이드카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확정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던 현대차의 노사관계가 노조 이기주의에 부딪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부장의 실형 선고에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파업을 무기로 희망퇴직을 무산시켰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현금입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이상훈 기자 모시고 자세한 경제 이슈들에 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기준금리를 사실상 이제 제로 금리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사실상 이제 무제한 발권력을 동원을 해서 최후의 수단을 썼다. 뭐 이렇게 풀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자, FRB가 좀 모험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염려스러운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금리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다들 아실 테고요. 속내를 한 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는 쉽게 말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시장의 돈을 무제한으로 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원래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사파에서 보시다시피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릴 정도로 이 팽창 정책을 쓴다고 해서 예. 헬리콥터 벤이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불리는데요. 이번 조치는 돈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돈의 뚝을 터트리는 정도로까지 현재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요, 당연히 미국 경제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한 미국이 이런 특단의 비상 조치가 없으면은 자칫 장기 불황, 그러니까 일본이 지난 10년간 겪었던 그런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수도 있다. 더 잘못하면은 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라는 이러한 지위를 이룰 수도 있다는 이런 절박감이 이 같은 조치를 나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위험한 도박이라는 분석이 바로 이런 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금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산술적으로 제로 금리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금리, 돈을 네. 맡겼는데 거기서 돈을 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결국 다음 조치가 하나 남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조치입니다. 이제 금리 정책이 쓰이지 않을 경우에 돈을 그냥 무제한적으로 인쇄를 한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요.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유동성을 대략 공급하는 이러한 조치가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미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에 FRB가 한 1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이제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까 앞뒤 잴 거 없이 이렇게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 상태이긴 하지만은요. 이 같은 조치가 이제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신속하게 호전이 되지 않으면 자칫 부작용만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지적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달러 가치의 하락은 예상이 되는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해외 투자가 이탈될 우려, 또 하나는 미국의 신뢰성 훼손 등 좀 적지 않은 후유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2000년대 초에 1%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것이 지금의 이 서프라임 모기지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어떻게 보면 단초라고도 작용이 하는 시각이 많으니까요. 지금의 이러한 제로금리 상황, 글쎄요, 앞으로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나. 현재로서는 좀 장기적인 전망이지만 이러한 걱정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렇게 통합 팽창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한국은행도 이제 1%포인트 인하라는 물론 획기적인 그런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리의 추가 인하 그리고 유동성 지원 이런 정책들을 아무래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네, 물론입니다. 미국이 이제 제로금리 시대에 들어섬에 따라서요. 한국은행도 돈을 푸는 속도가 앞으로 한층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이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다시 벌어진 만큼 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도 더 커졌고요. 유동성 지원도 이 방식이나 또 그 규모에 있어서 더욱 과감해질 거다. 이러한 분석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주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다 내리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뭐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의 3%대 금리라는 건 굉장히 사실상 그 유례가 없는 그런 초저금리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행의 정책 스탠스는 이미 뭐 통화 완화 방향으로 이미 방향이 잡힌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향후 금리 인하 행진이 계속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한국은행으로서는요, 이제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이 금리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 마지노선인데 이게 한 2%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까지는 아마 금리를 무난히 내리지 않을까. 앞으로 뭐 당분간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요, 이 한국은행이 과연 비상조치를 단행할 것인가 이 부분의 여부가 있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6조 원이 넘는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의 자금 시장에 엄청난 돈을 한국은행도 뿌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미국처럼 이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당장 직접 사는 것까지는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뭐 그러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비상사태의 경계선에 와 있다. 이런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중앙은행 총재 발언의 무게감을 생각해 볼 때 이성태 총재가 이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거는 곧 비상조치를 단행하겠다. 이렇게로까지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의 추가 유동성 지원 방향 염두에 둘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정부에서는 꾸준히 취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 강남 3구에 대해서도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내에서 또 정치 세력 간에 또 이해관계들 간에 좀 이견이 많이 있죠. 지금 이게 워낙 민감한 언제나 사안이라서. 이러한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정부 부처 간, 뭐 정치권, 아니면 뭐 시민단체, 뭐 참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 있고요. 네. 또 각자의 목소리가 워낙 큰 만큼 이게 별로 타협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두고요. 현재 지금 정부 부처 간에 계속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의 주무부처가 크게 두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현재 지금 치열한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는 이른바 강남, 송파, 서초, 강남 3구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이죠. 이들 강남 3구에 대해서 주택 투기지구를 해제하겠다. 이러한 방침을 밝힌 상황이고요.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이 강남 3구가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을 유도한 만큼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제 이제 국토해양부가 이제 정책을 살짝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좀 폐지하고 또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도 추가로 단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내부에서 밝힌 상황입니다. 이 강남 3구의 투기 해제 조치도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조만간 해제될 것이다. 이렇게 추진될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 현재 남아있는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을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획재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난색을 표시하면서요. 국토해양부와 사뭇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김동수 재정부 제1차관이 한 TV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강남 3구는 그동안 좀 집값이 많이 올랐었다. 이 다른데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투기 지역 해제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국토부의 규제 해제 움직임에 정면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이견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이렇게 엇박자가 되다 보면 이제 워낙 그 지역에 이제 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혼란을 겪을 거란 말이죠. 이런 네. 거를 최소화해 주는 게 아무래도 정책 서비스의 출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같은 의견 대립이 뭐 정책 서비스 여부를 떠나서요, 이번에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과거 이제 불과 얼마 전 일이죠. 이 양도세 중과 완화 시점을 놓고도 이 정부 부처 간의 혼선을 빚은 바가 있고요. 네. 또 재건축 용적률 같은 부분, 언제나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와 굉장히 큰 갈등을 빚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역사가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규제별 결정권이 나뉘어져 있고요. 또 이에 따른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좀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걱정하는 입장이고 또 세금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렇게 입장이 엇갈린다면 좀 안에서 잘 조율을 해가지고 밖에 내보낼 때는 통일된 목소리를 내보내야지, 이렇게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 부처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결국은 정부의 신뢰성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아무리 규제 완화를 해도 결국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시장의 침체만 더욱더 깊어지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적을 현재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요, 앞으로 이제 남은 이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요, 민간주택의 경우는 폐지하는 방향이 있겠고요. 뭐 이 밖에 또 전매 제한을 완화한다든지 뭐 강남 3구 투기 지역 해제하는 방향, 또 하나는 뭐 양도세의 한시적 감면,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표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방금 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지만요, 정부 내에서 무엇 하나 통일된 의견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 지적을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게 정부 부처 내에서 또 정치권 내에서 또한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격렬한 논쟁이 불붙을 전망으로 비춰지니까요. 앞으로 좀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좀 향후 좀 심도 있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 유동성 위기 문제가 자꾸 불거졌습니다. 하이닉스, 이 미국에 있는 공장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상당히 유동성 위기 문제가 좀 해소가 되겠습니다. 예, 뭐 예정대로만 처리된다면은 유동성 문제는 당분간 안심해도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올해 안에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유진 공장 매각 작업을 완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김종갑 하이닉스 사장이 어제 이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가진 내용인데요. 현재 지금 이 유진 공장에 대해서 실수요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유유자산 매각과 경비 절감 등을 통해서 이 자체적으로 8천억 원대의 유동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 유진 공장 같은 경우는 뭐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긴 하지만요, 월 한 8만 장 규모의 8인치 웨이퍼를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각 가격이 한 4천억 원 정도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것을 판과 동시에요, 이 현재 지금 국내에 있는 청주와 이천 공장의 일부 라인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또 용인연수원과 이 벽제에 있는 야구장이 과거의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의 연습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또한 이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년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김종갑 사장이 밝힌 바가 있는데, 내년 1, 4분기까지는 이 반도체 경기가 최악의 시기를 보낼 것이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좀 반도체의 경우 공급 조절이 가격 회복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내년에는 R&D를 제외하고는 내년 설비 투자를 상당 부분 줄이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만 투자는 이렇게 되면 1조 원대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이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은행들이 요즘 들어서 이제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단을 동원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어려운 개인들과 또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어떤 돈줄을 재는 것이 가장 그 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좀 곱지 않게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은행권이 BIS 자본 비율을 맞추느라고 속된 말로 참 난리도 아닙니다. 네. 이 정부 구조조정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좀 자체적으로 뭔가를 줄이는 게 아니라
신규 개인 대출을 미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즉 개인들의 돈줄을 조이고 있다. 이러한 비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한 자본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 개인 대출을 최대한 억제해서 이 BIS 비율을 높이겠다는 게 은행권의 공통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신한은행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이 개인 대출의 경우 가급적 내년 1월 이후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 때문에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해줄 경우 본점의 승인을 받도록까지 현재 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1억 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에 들어갔다 은행 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일선 지점에 가능하면 개인 대출을 연말까지는 자제하라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참 은행들 그동안은 이 대출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이 난리도 아니었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또 개인들의 돈줄을 조이고 정작 필요한 대출까지도 막겠다고 하니까요. BIS 비율을 맞추는 거는 좋지만 좀 어딘가 좀 씁쓸한 입맛이 도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이제 유럽에 있는 한 그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계획서와 또 그동안 했던 실적 같은 것만을 제출을 해가지고 요구했던 것 이상의 어떤 대출을 받았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은행의 어떤 선진성과 이제 선진화에 아직 이르지 못한 그 후진성이 갈리는 것이 그런 마인드 차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은행의 이런 사업 행태가 과연 옳은 것인지 또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찬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우리 주식시장의 양시장 모두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를 넘나드는 그런 상승세를 양시장이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또 바닥권 대비해선 30% 정도 숨가쁘게 뛰어온 만큼 약간의 피로감이 좀 누적된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1200선을 앞에 두고 상당히 시장에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눈치 보기도 역력해 보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좀 한숨 쉬어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환율도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1325원에서 끝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원 하락으로 출발해서 조금은 올랐습니다. 17원 50전이 하락한 1307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300선이 조만간 붕괴될 것으로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환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있는 이만큼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